나를 공부할 시간. 김선희. 돈키호테는 왜 모험을 떠났나? 기사도에 대한 향수로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 초르의 시골 귀족 돈키호테는 낡은 투구와 갑옷으로 무장한 채 시골 농부인 시종 산초와 함께 악을 물리치러 모험을 떠난다. 악으로부터 정의를 수호하려는 그의 눈에 시골처는 악당하게 잡혀간 공주로, 풍자는 악한 거인으로, 낡은 주막은 성으로 보일 뿐이다. 철의 시대에 황금 시대를 되살리기 위해 하늘의 뜻으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돈키호테는 많은 이들에게 현실을 이탈한 몽상가의 전형으로 여겨진다. 사실 돈키호테가 남의 비웃음을 샀던 것은 그가 꿈꾸는 시대가 이미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가 심취했던 중세 시대를 풍요했던 기사 제도는 돈키호테의 무대였던 17세기 스페인에서 이미 구시대의 유물이었고, 그는 기사 도문학으로 만남은 옛 시대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러니 그의 모험은 시대와의 불화에서 시작된 것이다. 돈키호테의 모험담은 그가 꿈꾸는 삶과 그가 살던 시대 사이의 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스페인의 극작가이자 소설가 미구엘 데 세르반테스 1547년에서 1616년의 소설 속 주인공 돈키호테는 자신과 맞지 않는 시대에 태어난 한 늙은 귀족의 우스꽝스러운 모험담을 보여주고 있지만, 많은 독자는 그로부터 단순히 어리석고 현실감 없는 늙은 몽상가의 모습만을 보지 않는다. 소설의 배경인 17세기 스페인에서 이미 지나가 버린 기사의 시대를 동경하는 너무 늦게 온 이 사나이는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싸워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웠으며,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잡을 수 없는 저 별을 잡으려 했다는 유명한 마지막 대사처럼 우리에게 시대와의 불화를 견뎌나가는 꿈꾸는 이의 전형으로 여겨진다. 소설의 원작자였던 세르반테스 역시 시대와의 불화를 견뎌나가는 꿈꾸는 이였다. 16세기 중엽에 스페인에서 태어난 세르반테스는 평생 가난했고 불운했으며 기회는 너무 늦게 찾아왔고 그나마 그것조차 온전하게 그의 손에 주어지지 않았다. 하급 귀족이었던 아버지는 평생 빚에 시달렸기 때문에 7명의 자녀 중 넷째였던 세르반테스는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다. 그러나 세르반테스는 어려서부터 문자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모식은 닥치는 대로 읽었다고 한다. 그런 그에게 인생을 바꿀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 1568년 교황의 특사로 스페인에 와 있던 추기경의 시종이 되어 이탈리아로 건너간 일이다. 르네상스 말기 이탈리아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며 경험한 다양한 문물은 그의 시야를 넓혀주었고, 이후 그의 작품에 이탈리아적 색채를 더해주었다. 이후 그는 22살에 스페인 군대에 입대해서 교황을 위해 싸웠는데, 그 가운데서 교황청 베네치아 공화국 스페인의 연합 함대가 터키 함대와 싸운 레판토 해전에서 3번의 큰 부상을 입었다. 그는 마지막 부상으로 평생 왼손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 전쟁이 끝난 뒤 그는 전쟁 영웅이 되었지만, 늦은 귀환은 장애를 얻어 뭔가 바꾼 영광을 공수표로 만들어버렸다. 귀국길에 알제리 해적에게 납치되어 5년이나 노예로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몇 번이나 탈출을 시도했다가 지하 감옥에 갇혔고, 심지어 2000대의 태형을 받기도 했다. 그는 40이 가까웠어야 몸값을 치르고 간신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고향에 돌아온 뒤 세르반테스는 자신의 몸값 때문에 더욱 가난해진 가족을 위해 희곡을 써서 돈을 벌고자 했지만 생각만큼 일이 풀리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세르반테스는 세금을 징수하거나 전쟁 물품을 징발하러 다니는 말단 갈리기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생활도 그다지 평탄치 않았다. 문자와는 달리 숫자와는 친할 수 없었던 탓에 자주 장부를 맞추지 못했고 공금을 사기당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는 몇 차례 감옥에 드나들었는데, 돈키호테는 바로 이 감옥 생활 중에 구상한 것이다. 물론 그에게도 기회는 찾아왔다. 필생의 역작 돈키호테가 출반 직후 상당한 인기를 끈 것이다. 그러나 이 마지막 기회도 그를 비껴나가 버렸다.
돈키호테는 성공했지만 이미 싼 값에 출판업자에게 판권을 팔아버린 탓에 세르반테스는 거의 돈을 벌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안한 삶 속에서도 낙천적인 감각과 위트를 잃지 않았던 세르반테스였지만 객관적으로 평온했다거나 재능에 걸맞은 평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그가 겪은 불운들은 그의 문학의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그 중 하나가 노예 생활로 자유를 박탈당한 경험이다. 그가 남긴 여러 작품에서 자유의 속박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 있고 실제로 돈키호테 39장에서 41장의 포로 이야기라는 삽입 형식의 에피소드가 담겨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돈키호테의 2권 58장에 나오는 돈키호테의 말이 새롭게 읽힌다. 자유란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의 하나이다. 대지 속에 파묻혀 있는 보물로도 바다 밑바닥에 숨겨진 보물로도 결코 이를 살 수 없다. 자유를 위해서라면 명예를 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을 걸어도 상관없고 또 마땅히 걸어야 한다. 이에 반해 유폐된 몸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덮칠 수 있는 최대의 불행이다. 감옥에서 세르반테스가 형상화해낸 인물 돈키호테는 시대적 통념에 갇히기를 거부하고 타인의 시선과 권위에 유폐되기를 거부함으로써 자유를 추구한 인물이다. 그렇다면 돈키호테와 세르반테스의 삶은 시대와의 불화, 유배, 이를 넘어서려는 자유의 의지로 이루어진 큰 원의 조각들이라고 할 수 있다. 돈키호테가 찾아 나선 것도 아마 이룰 수 없는 꿈이라는 이름의 자유였을 것이다. 크건 작건 많은 이들이 시대와 불화한다. 돈키호테처럼 너무 늦게 온 이도 있고 너무 일찍 온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격차가 너무 큰 사람들 중에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세상을 견디지 못하고 언둔을 택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물론 정신이 아니라 사상이 시대를 초과하는 이들도 종종 갇힌다. 시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사유를 두려워하는 권력이 누군가를 가두는 것이다. 시대를 넘어서는 사유와 이로부터 불안을 느낀 시대 사이의 거리가 만든 알력은 특히 철학자들에게 가혹했다. 올바른 세계를 꿈꾸었던 철학자들 중에는 사상과 현실의 격차가 다른 이들보다 더욱 커서 동시대인들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이들도 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극단적인 예는 현재를 초과하는 사상 때문에 막히고 갇힌 사람들, 유배당한 사람들일 것이다. 사는 동안 다양한 방식의 유배를 경험한 철학자들은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을 꼽자면 대부분 이 이름을 댈 것이다. 스피노자와 정약용이다. 암스테르담의 자유인 스피노자. 17세기 네덜란드는 상업 국가로서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다. 사상과 종교적 자유가 인정되는 관용적인 분위기 때문에 다양한 지식인들이 사상의 자유를 위해 네덜란드로 망명해 이곳을 자신의 사상적 고향으로 삼았다. 박해받는 종교인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여기에는 다양한 신교의 교파들은 물론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망명한 유대교 공동체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유대교 공동체에서 1632년 근대 철학의 가장 중요한 철학자 중 한 명인 스피노자가 태어났다. 스피노자가 살았던 17세기 네덜란드는 당시 유럽에서 일종의 종교적 중립지에 가까웠다. 스페인에서 독립한 신생국가 네덜란드는 종교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했기 때문에 유럽 곳곳에서 박해받던 종교 분파들이 네덜란드로 이주했다. 스피노자가 속해 있던 포르투갈 출신의 유대인 공동체도 그 중 하나였다. 스피노자가 태어나고 활동했을 때 네덜란드의 공식 종교는 칼빈교였지만 메노파나 콜레가 기안파 같은 기독교의 다른 분파들은 물론 유대교 공동체까지 활동할 정도로 네덜란드는 종교적으로 개방적이었다. 스피노자는 1632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포르투갈에서 이주한 부유한 유대인 상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히브리식 이름 바르흐는 라틴어로는 베네딕투스로 두 이름 다 축복받은 자라는 뜻이다. 스피노자는 다른 유대인 상인의 자녀들처럼 유대인 학교에 들어가 랍비가 될 제목으로 기대를 받으며 공부했다.
스피노자는 공부를 더 하고 싶었지만 1645년 아버지가 사망한 뒤 형과 함께 스피노자 상해에서 일하지 않을 수 없었고 형까지 요절하자 가업을 이어야 했다. 사실 유럽 어디에서도 유대인은 관직에 진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스피노자가 랍비 외에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은 불가능했다. 스피노자는 주변의 기대를 받으며 저망한 랍비에게 탈무드 등을 배웠다. 그러다 스피노자는 장래 희망을 랍비에서 철학자로 바꾼 중요한 계기를 만났다. 18세 때 범신론자이며 자유사상가로 알려진 예수의 출신의 데카르트주의자 반덴 엔덴과 만난 일이었다. 스피노자는 그에게서 라틴어를 익히는 한편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케플러, 호이헨서, 데카르트 등 새로운 사상과 학문을 배웠다. 파문당하기 전까지 스피노자는 기독교 신앙 밖에 있던 자유사상가나 철학과 종교의 분리를 주장했던 데카르트주의자, 케이크 교도 등 다양한 집단과 교류하며 학문적 범위를 넓혀갔다. 이후 스피노자는 자신의 이름을 유대시 바루허에서 라틴시 베네딕투스로 바꾼다. 아버지도 형도 없는 상황에서 그는 스피노자 상해를 지켜야 했지만 학문을 향한 그의 열정은 쉽게 꺾이지 않았다. 게다가 스피노자는 유산을 차지하려는 여동생 때문에 재판까지 치러야 했다. 재판에서는 이겼지만 결과적으로 스피노자는 재산 관리를 법정 관리인에게 맡기고 가업을 포기한다. 그리고 같은 해 7월에 유대교회로부터 파문당함으로써 공동체 밖으로 추방된다. 스피노자는 동시대 네덜란드인들에게 사악한 이단으로 평가받았지만 사실 스피노자의 어떤 면이 동시대인들을 그토록 불안하게 만드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스피노자의 개방적 행보가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일종의 종교적 배신으로 타락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파문당했을 당시 스피노자는 공식적인 저수를 출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무엇이 스피노자를 파문으로 몰아넣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추측건대 인격적인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범신론적 사상을 수용한 젊은 청년의 존재는 보수적인 랍비들을 긴장시켰을 것이다. 공부에 전념하느라 유대교회에 소홀했던 점도 파문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파문의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파문의 강도는 분명하게 알려져 있다. 그가 받은 저주는 대단한 것으로 유대교회의 지도자들은 스피노자가 낮에도 밤에도 잠잘 때도 일어날 때도 밖에 나갈 때도 안에 들어올 때도 저주받기를, 또한 그 누구도 그에게 호의를 보이지 않을 것과 그와 같은 곳에 머물지 않을 것을, 무엇보다 그가 쓴 책을 읽지 않기를 명령했다. 이 저주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사유하고 학술적인 토론을 통해 인정받아야 할 철학자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렌즈 세공업자, 철학교사, 그리고 신앙, 정치론의 저자. 가업을 잇거나 랍비가 되는 것 외에 생계를 열 방법이 없었던 24살의 스피노자는 스스로 생계를 꾸려갈 방법을 찾아야 했다. 자신의 성장한 유대교 공동체에서 추방당한 뒤 그는 당시로서는 첨단 기술인 렌즈 깎는 일을 하며 독립적으로 생계를 이어나갔다. 그의 사상은 유대 공동체로부터 뿐 아니라 다른 사상가들이나 교회 세력들로부터도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사상적 경향으로 인해 평생 여러 번의 살해 위협을 받았고 그 때문에 네덜란드의 여러 곳을 전진해야 했다. 그때마다 그에게 호의적인 네덜란드인들이 제공하는 작은 다락방에서 하숙하며 낮에는 렌즈를 깎고 밤에는 자신의 사유를 글로 정리할 수 있었다. 물론 스피노자가 렌즈만 연마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철학을 가르치기도 했고 친구들과도 꾸준히 교제했다. 헨리 온델브루크 같은 친구와 계속한 서신 교환은 학술적 토론장의 역할을 대신했다. 스피노자가 생전에 출판한 책은 단 2권으로 두 번째 책이었던 신학 정치론은 1670년에 독일의 한 유령 출판사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익명이었음에도 모든 사람들이 스피노자가 작자라는 사실을 알 정도로 스피노자의 악명은 일반화되어 있었다. 이 책은 동시대 네덜란드인들이 스피노자라는 이름 자체를 혐오하며
그를 이단으로 지목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1674년 검성로 공포되기까지 이 책은 끊임없이 강력한 저주와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이 때문에 스피노자는 살해 위협까지 당해야 했다. 15개의 신학 논문과 5개의 정치 논문으로 구성된 신학 정치론은 인격적인 유일신으로부터 세계와 인간을 설명하는 유대, 기독교적 세계관, 신관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문제작이다. 스피노자는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 신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초월적인 유일신의 존재를 부정한다. 범신론 혹은 무신론이라는 평가로 인해 그의 사상적 발언권은 모두 해소되어 버렸다. 이후 네덜란드 사이에서 스피노자주의라는 말은 그 자체로 강렬한 비난이었고 폄하로 작용했다. 심지어 당시에는 스피노자를 충분히 비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판받는 이들도 있었을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 스피노자는 그다지 외롭지 않았다. 그는 메디치가의 후원을 받았던 갈릴레이처럼 강력하고 부유한 후원자는 없었지만 그의 사상을 지지하는 자애로운 네덜란드인들과 꾸준히 교류했고 청년들을 가르쳤다. 친구들은 살해 위협을 피해 다른 도시로 이주한 스피노자를 찾아가 그를 위로하고 독려했다. 스피노자에게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가 자신의 이름으로 출간한 유일한 책 데카르트 철학의 원리와 익명으로 출발한 신학 정치론이 세간의 주목을 끌자 1673년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은 스피노자에게 철학과 준 교수직을 제의한다. 좁은 다락방에서 렌즈를 깎는 생활을 청산하고 정식 학자로서 강단에 설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이 제의를 수락하지 않는다. 이 제의에는 기존의 종교적 질서에 문제가 되는 논의나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철학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그는 다락방을 벗어나지 않았다. 파문이 스피노자를 경제적으로 위협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문적으로는 위협이 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하다. 대신 그는 파문당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피할 수 없었을 다양한 사회적 활동과 교제의 시간을 뺏기지 않을 수 있었고 온전히 자기가 설계한 시간 계획 안에서 사상의 체계를 구성하고 세부를 완성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니 그가 택한 검소한 삶의 정도는 그가 유지하고자 한 독립적인 삶의 정도와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스피노자는 렌즈를 깎을 때 발생하는 먼지 때문에 악화된 기력으로 46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고 만다. 그는 많은 저서를 남기지 못했지만 그의 철학적 작업은 중세의 문을 닫고 건대의 문을 연 것으로 평가받는다. 사람들은 이제 스피노자의 이름으로 건대를 상상하고 스피노자의 학문에서 겹친 정치적 지향을 읽어낸다. 20세기의 스피노자의 이름은 새로운 철학적 가능성 그 자체가 된 것이다. 자연이 곧 신이다. 생전에 출판되지 않았지만 스피노자의 책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책은 윤리학이라는 의미의 에티카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 기하학적 질서에 따라 정명된 에티카로 제목처럼 이 책은 기계적인 공리, 정의, 정명 등을 이용한 기하학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서 철학사적으로 난해한 책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스피노자에게는 책을 난해하게 쓸 의도가 없었다. 그에게는 기하학적 방법이 가장 명확했고 때문에 자신의 철학을 전달하기에 가장 쉬운 것이었다. 스피노자가 이런 방법을 택한 것은 기하학에서처럼 공리가 참이고 정의가 정확하기만 하면 반드시 참된 결론이 보장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스피노자는 정의와 공리, 주석 등을 통해서 개념을 분명히 하고 추론을 엄밀하게 전개해 나간다면 사람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 자체를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이런 독특한 글쓰기는 엄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에티카에서는 전통적인 신과 자연의 개념과 관계를 다르게 해석한다. 서양 철학은 전통적으로 세계를 완전한 세계와 불완전한 세계, 영원한 신의 세계와 한시적인 지상의 세계 등으로 구분해왔다. 초월적인 세계는 현실의 세계와 다를 뿐 아니라 현실 세계의 목적으로 이해되었다. 세계에 인간이나 사물이 존재하는 것은 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꽃은 아름다움을 위해 존재하고 수레는 운송을 위해 존재하며 사람은 선을 위해 존재한다는 식이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사물과 인간의 활동은 모두 초월적 신이 제시한 목적에 따르는 과정이 된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이 세계가 초월적인 세계를 향한 목적론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 그에 따르면 신의 세계가 지상의 세계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초월적 세계가 현실 세계 바깥에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스피노자는 이 세계가 초월적 세계와 현실적 세계로 이원화된 것이 아니라 일원론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다. 자연은 목적이나 의도 없이 무한히 생성 변화하는 이 세계 그 자체다. 이는 현실 세계 이외에 초월적인 세계가 없다는 의미다. 이런 관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신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을 비롯한 자연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가 새롭게 설명되어야 한다.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을 이해하려면 먼저 실제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실체는 다른 사물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존재와 그 특성이 그것 자체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는 어떤 것을 자기 원인이라고 한다. 다른 존재에 영향을 받거나 다른 것의 존재를 전제한다면 그것은 자기 원인이 될 수 없다. 스피노자는 자기 원인이 아닌 것을 실체라고 부르기를 거부한다. 따라서 스피노자에게 실체는 오직 신뿐이다. 실제가 신 하나라면 나머지는 신에 의존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계 전체는 실제로서의 신의 일부분이 된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는 실체가 변용된 모습이다. 이를 양태라 한다. 예를 들어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은 모두 나비가 그때그때 변용된 모습을 가리킨다. 이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과 같은 개별적인 모습들을 실체가 변용된 양태라고 부를 수 있다. 자연은 바로 실제인 신이 변용된 양태다. 스피노자의 신은 기독교적 의미의 신과는 다른 자연 전체를 뜻한다. 스피노자의 신은 종교적 의미에서의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절대자가 아니라 자연 안에 있는 변화의 원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신은 자연 속에 내재하는 생산적인 힘이며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은 실체에 의해 만들어진 양태이다. 신과 자연을 실체와 양태로 본다면 신은 더는 만물의 초월적 자리에 있지 않게 된다. 실체가 양태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듯 자연은 신에 의해 무로부터 창조된 것이 아니다. 스피노자의 시대까지 대부분의 철학자와 신학자들은 자연을 초월적 신의 창조물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스피노자에게 신은 곧 자연이다. 세계는 신의 창조물이 아니라 세계 자체가 바로 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신이 곧 자연이고 자연이 곧 신이다. 초월적이고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세계의 원인 그 자체인 것이다. 이런 관점을 사람들은 모든 것을 신으로 본다고 하여 범신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범신론은 결국 세계와 신을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신론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스피노자의 철학이 기독교 전통의 학자들과 유대교 공동체에서 무신론으로 비추어진 것은 바로 이런 까닭 때문이다. 근대 철학의 문을 열다. 그의 철학은 궁극적으로 기독교나 유대교 등에서 말하는 신관념을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존 종교와의 갈등을 피할 수 없었다. 전통적으로 신은 물질적으로 요소가 전혀 없는 순수한 사유의 존재로 인격적이며 초월적인 방식으로 자연과 인간 세계를 창조했다고 여겨졌다. 스피노자는 인격적이며 오로지 사유로만 존재하는 신관념을 버리고 자연의 물질성까지 신의 속성으로 바라본다. 인간을 포함해 자연 전체가 신의 양태이며 따라서 모든 것이 신 안에 들어있다. 신은 자연의 원인이지만 초월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원인이다. 신이 만물의 내재적 원인이라는 말은 마치 바다와 파도처럼 원인과 결과가 함께 존재한다는 말이다. 파도의 원인은 바다지만 바다가 파도 밖에 있는 것은 아니듯 자연 역시 결과로 존재하지만 원인인 신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자연 세계는 인격적 신의 초월적 계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과관계의 법칙으로 질서 잡힌 합리적인 세계다. 바로 이 지점에 신비한 초월적 힘 대신 기계론적인 과학이 들어올 여지가 생긴다. 근대의 합리주의는 이런 식으로 자연의 목적이나 신의 뜻이 담겨 있다는 생각을 부정하고 자연 전체를 하나의 기계로 보고자 한다. 자연은 원인과 결과의 연쇄로 이루어진 합리적 질서의 세계일 뿐 신의 계시나 뜻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중세에서 근대로의 변화는 거칠게 말해 사회 전체의 중심을 종교에서 과학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스피노자의 철학은 종교와 과학을 연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스피노자는 신이나 정신 등을 포기하는 대신 신, 정신, 물질 등을 하나로 연결하는 일원론을 세웠기 때문에 일성에 의한 과학적 탐구를 중시하면서도 신, 자연, 인간을 합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인간도 신의 목적에 봉사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질서에 따라 생긴 존재일 뿐이다.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인간은 우연적이며 유한하다. 우연적이며 유한한 인간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욕망이다. 스피노자는 인간뿐 아니라 모든 사물은 자기를 지키려 하며 자기 안에 머무르려는 노력에 의해 존재한다고 본다. 이렇게 자기를 유지하고 지키려는 개체의 노력을 코나투스라고 부른다. 코나투스란 사람과 사물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 또는 욕구를 말한다. 자기 보존의 힘. 자기 보존의 욕구로서 코나투스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진정한 본질이다. 코나투스가 정신에 관계될 때는 이를 의지라고 부르지만 정신과 육체 모두에 관계될 때는 충동이라고 불린다. 충동을 의식하면 이는 욕망이 된다. 그런데 충동과 욕망을 구분할 줄 모르는 인간은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했다고 믿지만 이는 결국 자연적 필요성에 따른 행위이다. 결과적으로 욕망은 인간의 본질로서 자연의 필연성에 합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욕망이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한다. 여기에는 신에 의한 목적이 기획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외부의 어떤 초월적인 원인 때문에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연의 필연성을 따를 뿐이다. 따라서 스피노자의 관점에 따르면 외부의 초월적인 원인을 설정해서 인간 행동의 목표로 삼는 것은 내적인 동기나 자기 보존의 본성과 관계없이 외부에서 목표를 억지로 주입하는 것에 다름없다. 스피노자는 도덕적 선이란 이런 외부적 주입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존하려는 성향을 추구할 때 나타난다고 보았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그것이 선이라고 판단해서 그것을 향해 노력하고 의지하고 욕망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노력하고 의지하고 욕망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전통적인 철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단에 가깝다. 전통적인 철학에서는 욕망을 언제나 결여나 결핍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스피노자는 욕망을 통제하거나 배제하려는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보존하려는 힘을 더욱 고양시키는 노력에 의해 행복이 얻어진다고 본다. 자기 보존을 위한 노력과 욕망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최종적으로 스피노자가 바랬던 것은 인간이 최고의 행복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것은 신을 이성적으로 직관하고 사랑하는 방식에 따라 얻어질 수 있다. 스피노자의 철학이 신을 주제로 삼는 행위상에게서 출발했음에도 윤리학이라는 이름을 내건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인간의 행복이 그의 철학의 핵심적 주제였던 것이다. 그가 구상한 인간의 행복은 당시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도리어 그의 자유를 속박했다. 그 대신 스피노자는 다락방에 세운 자신의 우주에서 시대를 넘어서는 철학적 세계를 기획했다. 그 기획은 여전히 종교의 권위가 강력하게 작동했던 개인의 정치적 힘을 인정할 수 없었던 당대에는 수용될 수 없었지만 그에게 진정한 자유를 부여했다. 이제 사람들은 근대를 스피노자라는 이름을 통해 조명하는 것이다. 조선에도 스피노자와 유사한 사람이 있다. 유배되었지만 가장 자유로웠던 사람, 시대를 초과해서 시대와 불화했지만 그 불화 때문에 지금도 기억되는 사람 정약용이다. 청년 정약용 정조를 만나다. 다산 정약용 1762년에서 1836년은 이제 명실공히 한국 최고의 사상가 판넬에 올랐다. 2012년 유네스코는 탄생 250주년을 맞이하는 정약용을 독일 문학가 헤르만 헤세와 프랑스 작곡가 클로드 드뷔시, 프랑스 사상가 장 자크 루소와 함께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선 후기의 실용적 학풍을 의미하는 실학이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정약용을 떠올릴 정도다. 실학의 집대성자로 평가되는 그의 저작의 광대함, 학문의 폭과 깊이 외에도 우리는 18년간이나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했고 거중기를 만들어 수원 하성 건축에 크게 공헌한 사실 등 그가 겪은 삶의 영욕에 대해 대략 알고 있다. 정약용의 삶은
조선 후기라는 사회의 모순과 가능성을 축소한 지도와 같다. 그의 정치적 자질이 조선 후기 사회의 정치적 학문적 한계와 모순을 보여준다면 그가 이룬 사상적 성취는 청대의 학풍이 고정학, 중국에 들어온 서양 학술인 서학, 공자와 맹자로 대표되는 고대 유학 등 당대의 사상 인자를 창조적으로 변용하고 종합해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었던 조선 후기의 사상적 개방성을 보여준다. 지금의 우리는 이 양면을 다 볼 수 있지만 정약용의 시대에는 그럴 수 없었다. 길고 긴 유배 생활 그리고 끝내 조정으로 복귀하지 못한 정약용의 이력을 들으며 보통 사람으로서는 안타까움이 앞선다. 그러나 정약용은 단순히 비극적 운명의 주인공이 아니다. 정약용에게는 그의 삶이 빛났을 때도 그렇지 않았을 때도 그를 깊이 신뢰하고 인정하는 인물들이 있었다. 그의 삶에도 역시 찬란하고 빛나는 시절이 있었으며 더 나아가 유배라는 외적인 상황이 방해하지 못할 만큼 대단한 결과를 이루어냈다. 정약용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까지 살았던 사람이다. 이 시기는 조선사회가 쌓아온 온갖 모순이 밖으로 돌출되기 시작하는 일종의 역사적 변동기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모순들은 이를 돌파할 새로운 제도와 변혁에 대한 요구를 일으킨다. 기득권을 유지하고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모순을 간파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정치적 실권을 잡기 위해 당파적 경쟁을 하던 사람들이 전자라면 주로 재해학자들은 과거제나 토지 제도의 개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말하자면 18세기는 정치적 갈등과 사상적 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정약용은 1726년 영조 때 경기도 광주의 마헨에서 진주 목사를 지낸 정재원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 정약용은 아버지의 부임지를 따라 서울에 살기도 했고 전남 하순이나 경부 예천에서 살기도 했다. 20살 때 서울에 올라와 본격적으로 가구 공부에 돌입했고 22살에 초시에 합격해서 성균관에 들어간다. 이후에 그는 유배 직전까지 약간의 성강 부침은 있었지만 대체로 정주의 총애와 후원 속에서 성성장구했다. 22살에 진사과에 합격하며 처음 정주를 만난 정약용은 이후 성균관에서 치른 여러 시험에서 성성장구하며 정주의 눈에 든다. 정주는 정약용의 천재성을 발견하고 그와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는 한편 그를 자기의 정치적 부상을 도울 중요한 인물로 발탁한다. 정조는 심지어 아버지의 상을 치르기 위해 정약용이 고향에 돌아가 있었을 때에도 그를 불러들이고자 했다. 정약용의 능력을 인정한 정조는 수원, 하성 건축의 중요한 책임을 정약용에게 맡긴다. 물론 정약용은 정조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정약용은 정조가 하사한 서학서 가운데 기계에 관련된 책을 바탕으로 기중가라는 기계를 만드는 등 화성 건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조는 정약용이 39에 유배되기 직전까지 정약용의 최대 후원자였던 것이다. 정약용에게는 정조만큼이나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 또 있다. 정약용을 이해하려면 그의 삶과 학문의 방향을 결정지을 또 하나의 중요한 만남을 놓쳐서는 안 된다. 광암 이벽과의 만남이다. 천주실의 다른 사유의 시작. 1784년 봄 23살의 전도유 망한 태학생 조선시대의 성균관에서 기거하며 공부하던 유생 주로 장이 이하 생원과 진사를 통틀어 이른다. 여던 청년 정약용은 형수의 제사에 갔다가 서울로 올라오는 배 안에 있었다. 이 배에서 그는 이후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운명적인 대화를 나눈다. 대화의 중심은 자신보다 8살 많았던 형수의 남동생 이벽 1754년에서 1786년이었다.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놀라웠다. 중국에 들어온 서양 사람들이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속에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이 벽은 이 책들의 이 세상은 천주 또는 상제라고 불리는 신이 창조한 것이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 몸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했다. 정약용은 후에 이 말을 들은 뒤 어리둥절하고 놀라 마치 은하수가 끝이 없는 것 같다고 수려한다. 그 후 정약용은 이벽을 찾아가 천주, 시리, 칠곡 등의 서학서를 빌려보았다.
서학스란 중국에 진출한 예수회 선교사들이 기독교와 서양 철학, 과학을 소개하기 위해 중국어로 번역한 책으로 중국은 물론 조선에까지 들어와 조선 지식인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이벽도 서학스를 보고 천주교에 가까이 간 사람 중 하나였다. 이벽은 성호 이익의 제자였던 권칠신의 문화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호의 학명을 이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벽은 권철신의 문화에서 이가환,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등을 만나 깊이 있는 학문적 교류와 새로운 학문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진지하고도 개방적인 젊은 학자였다. 이벽을 천주교 신앙으로 이끈 것은 젊은 유학자들의 학술적 토론회, 즉 천지남 조사에서 열린 강학회로 알려져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벽은 1779년 권철신과 정약용의 형 정약전, 정약종, 매형 이성운 등이 참여한 강학회에 눈 오는 반기를 뚫고 찾아갔다고 한다. 열흘간의 강학회는 조선의 지배 담론이었던 주자학의 중요한 문제들을 고민하는 연구의 장이었지만 동시에 서학스를 함께 읽고 토론했던 새로운 학문의 토론장이기도 했다. 이 강학회를 계기로 이벽은 서학에서 전하는 서교, 즉 천주교로 기울었고 이후 주변에 천주교를 알려나갔다. 이벽을 따르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정약용이었다. 정약용은 학생이었던 23세 1784년 여름에 정조가 중용을 읽고 신하들에게 내린 질문 목록을 들고 이벽을 찾아가 그와 함께 중용 전반에 관한 깊이 있는 토론을 한다. 이 토론은 정약용의 삶을 결정적인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당시 이벽을 통해 접한 서학의 여러 의론들은 그의 사상 안에 깊이 내면화되었고 그의 사상적 자양분이 되었다. 그러나 이 외래의 사상과 종교는 그의 삶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천주교에 발을 들였다는 꼬리표가 결국 그의 발목을 잡아 18년간의 긴 유배 생활을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불온의 낙인 피의 숙청. 중국을 경유해 들어온 서양의 학술과 천주교는 18세기 조선의 정치적 갈등과 사상적 분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중요한 변수였다. 수학이나 천문학, 지리학 등 과학 이론도 유입되었지만 특히 천주교의 유입은 조선 사회를 내부에서 변동시켜 나간다. 처음엔 서학스를 통해 양반이 천주교 신앙에 가까이 간 양반들이 처형당하거나 유배된 뒤에는 중인들이 천주교에 접근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만물의 창조주로서의 신,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영혼의 존재, 선악과 대한 보상과 징벌로서의 천당 지옥은 유학이나 불교 등 전통적인 관념과 유사하면서도 달랐다. 그러나 우상숭배라는 명목으로 조상 제사를 금하는 천주교의 정교 정책은 조선사회에서 큰 갈등을 낳았다. 낯선 외래의 사상과 종교는 18세기 조선의 분화를 더욱 촉진시켰던 것이다. 이 내파에서 가장 큰 충격을 입은 것이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이었다. 최초의 영세자로 알려진 이성훈은 정약용의 매형이었고 중국 천주교회의 천주교의 확산을 위해 조선을 공격하라는 내용의 밀서를 중국 교회에 전달하려다 적발됨으로써 조선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황사영은 정약용의 조카 사위였다. 외가인 해남 윤씨 쪽으로도 천주교와 연결되어 있다. 천주교를 접하고 제사를 폐하고 위패를 불태워 참수당한 진산 사건의 주인공 윤지충은 정약용의 외가 쪽 육촌이었다. 일련의 사건으로 천주교가 사회적 악이 되어버리자 정약용과 그의 친형제들에게도 피해의 칼날이 들이닥쳤다. 사실 정약용의 천주교 신자였는가 아닌가 아직도 논쟁거리다. 천주교 첫 기록에는 정약용이 배교한 신자로 서술되어 있지만 연구자들 가운데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가 스스로 천주교를 떠났다고 밝혔을 뿐더러 그가 추구한 학문적 핵심이 유학을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주교 신앙 여부와 관계없이 서학서에 담긴 새로운 세계관과 지식들이 정약용 철학의 중요한 축이 되었음은 분명하다. 그에게 서학은 현대적 개념의 종교였다기보다는 새로운 학문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는 서학을 통해 유학을 새롭게 볼 통로를 확보했던 것이다. 사실 정약용이 내리막길에 서게 된 계기 중 하나는 정약용의 가장 큰 정치적 후원자였던 정주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다. 유배 이전에도 조선에서 천주교는 사회를 위협하는 이단으로 치부되었고 정약용 역시 천주교 신앙 여부로 의심을 받았다.
그러나 그때마다 반대파들의 견제를 막아주던 이는 정조였다. 정약용은 동부 성지 뱃슬에 오른 뒤에도 천주교를 접했다는 공격을 받고 사직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정조는 그를 신뢰했고 결국 가까이로 불러들였다. 그러나 정조가 세상을 떠자 아무도 그를 막아줄 수 없었다. 결국 정조가 세상을 떠난 다음 해인 1801년 신유교난이 일어남으로써 그의 정치적 생명도 끝나고 말았다. 신유사화 혹은 신유박해로도 불리는 이 사건으로 매형 이성훈과 형 정약종은 참수되었고 또 다른 형 정약증과 그 자신은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유배를 가야 했다. 정약용은 처음에 장기로 갔다가 9개월 후인 11월에 강진으로 옮겼고 그 후로 18년간 강진을 떠나지 못했다. 유배지에서 꿈꾼 세계. 처음 유배되었을 때 정약용은 추막에 딸린 작은 방에서 기거했다. 당시 조선에서 유배자들은 자신이 살 집을 직접 구해야 했기 때문이다. 여러 곳을 전진하던 그때 정약용은 1808년 전남 강진의 귤동 근처 야산에 초당을 짓고 자리 잡음으로써 안정적인 조건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었다. 이 산은 야생차가 많았기 때문에 정약용은 이를 다산이라고 이름 지었고 이를 따라 자신의 호를 지었다. 유배 기간 내내 정약용은 가난과 병을 짊어져야 했다. 가까운 이의 죽음은 그를 괴롭혔다. 정약용은 특히 흑산도에 유배되어 있던 형 정약증과 고향에 있던 막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깊이 절망했다. 이미 아들 셋, 딸 하나를 잃었던 정약용이었지만 유배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떠나보낸 막내의 죽음에는 슬픔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비통해했다. 병 역시 그를 괴롭히는 벽이었다. 그는 학질의 일종인 축일학을 앓기도 했고 두통이나 종기는 물론 다리나 어깨가 마비되는 정세를 겪기도 했다. 학자로서 제일 괴로운 것은 아마도 눈병이었을 것이다. 쇠약해진 탓에 문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 정신과 몸의 진액이 모두 이미 빠져나가 버려 신락같이 남아있을 뿐이라고 하소연한 일도 있다. 그러나 정약용은 개인적 고통을 이겨내고 엄청난 양의 저수를 완성해 나갔다. 스피노자에게 그랬던 정약용에게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여전히 조정에는 정약용의 능력을 아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배 직후부터 여러 사람들이 정약용의 유배를 풀기 위해 노력했다. 정약용의 아들이 억울함을 호소해 해배가 논의된 일도 있었다. 정조를 이어 왕이 된 순조를 수렴 청정했던 정조의 어머니 정순왕후 역시 정약용을 다시 등용하고자 했지만 정약용이 암행어사 시절에 고발한 적이 있던 서용보라는 인물이 반대하여 끝내 실현되지 못했다. 유배에서 풀려난 뒤에도 조정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영의정까지 지낸 서용보가 끝내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정약용은 자신의 뜻을 펼 기회를 얻지 못했다. 어쩌면 천주교를 신앙했다는 제명보다 서용보에게 얻은 원한이 더욱 불리하게 작용했는지도 모른다. 유배되었을 때도 유배에서 풀려낸 뒤에도 정약용은 막혀 있었고 갇혀 있었지만 그의 학술까지 유배되었던 것은 아니다. 몸이 갇힌 만큼 정약용은 강렬한 의지로 자신의 학술을 완성해 나간다. 사실 정약용이 겉으로 많은 양의 저수를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유배의 기간이 길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강진에는 어머니의 종친인 해남 윤씨들이 살았는데 처음에는 죄인으로 유배온 정약용을 외면했지만 결국 그를 후원했고 정약용은 해남 윤씨 가문의 장서들을 연구에 활용할 수 있었다. 또 해남 윤씨 자제들이 제자로 들어와 정약용의 저수를 돕기도 했다. 정약용의 작업 중 상당 부분은 제자들과 공동 작업을 통해 이루어낸 것이다. 전체의 체계와 핵심적인 논점은 정약용 자신의 것이지만 역대의 수많은 글들 가운데서 정글을 뽑고 정리하고 분류하는 일은 제자들의 몫이었다. 정약용은 제자들이 필사하고 분류하고 정리해 놓은 정거들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저수를 완성해 나갔다. 정약용이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1818년 가을. 거의 나이 57세 때였다. 그 후 1836년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뜰 때까지 정약용은 언젠가 자신의 학문이 세상에 쓸 날을 기대하며 저수를 정리했다. 그 당시 그가 선호했던 호는 후대를 기약한다는 의미의 사함이었다. 리를 넘어서 상제로 사실 그의 사상 전체가 시대와 불화했다거나 시대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급진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정약용 자신이 내세우는 대표적 저술인 1표에서 경세육표, 문민신성, 험험신성 는 국민간을 위한 지침, 국가적 제도와 행정조직의 구성, 재판과 법리의 운용 등 유고 국가 구성에 꼭 필요한 토대를 제공하기 위한 기획이었다. 이 책 속에 정약용이 담은 세계는 도덕적 이상국가라는 유학의 본령을 조금도 이탈하지 않는다. 그의 철학은 예와 법으로 통치되는 유교적 이상국가의 틀 안에서 개인적 도덕성의 회복을 통해 사회의 분열과 모순을 해결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전통적인 유학의 지평 안에 머문다. 정약용 철학의 가장 큰 특징은 당대의 지배 학문이었던 주자에게 거리를 두었다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 주자의 이론과 경전 해석만을 정통의 자리에 두었던 조선에서 주자에게 비판적인 거리를 두었다는 점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주자학을 넘어서는 해석이 허용되지 않았던 교조적 시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약용은 주자학과 다른 사유를 펼쳐나간다. 그가 주자학을 비판적으로 사유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젊어서 배운 서학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그는 서학의 이론을 활용해 주자학의 핵심 주제인 이기론을 재검토한다. 주자에게서는 세계가 개별적인 존재를 그 존재로 만들어주는 원리인 리와 행지를 이루는 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주자에게서 리는 만물의 근원적 이치이자 가치의 토대이다. 그러나 원리가 아니라 인격적 창조주가 세계를 창조했다고 보는 천주교에서 리는 위협적인 관념이었다. 리, 즉 태극이 기독교의 신과 같이 만물의 생성과 발전에 근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5세기 말 기독교를 전하기 위해 중국에 들어와 중국어로 여러 저작을 낸 예수의 신부 마테오 리치는 중국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가장 먼저 리를 부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테오 리치는 서양 철학을 바탕으로 리는 그저 사물에 붙어있는 속성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정약용은 이러한 논법을 활용해 리가 사물에 붙어있는 의존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깎아내린다. 리를 세계의 중심으로 이해하던 전통적인 이해 방식에서 볼 때 이런 발언은 주류 철학에 대한 분명한 도전이다. 정약용이 리가 만물의 진정한 근원이 아니라고 본 이유는 리의 인격성이 없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리가 비인격적 원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약용은 인격성이 없는 원리 대신 우리의 삶을 도덕적으로 이끌 존재를 내세운다. 그것이 바로 시경이나 서경에 자주 등장하는 상제다. 그 자체로 완전한 원리가 리가 세상을 주재한다고 보는 주자학과 달리 정약용은 고대 유학의 상제를 되살려 사회와 개인의 도덕성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물론 이때의 상제는 기독교의 신과 다르다. 세계를 창조한 초월자도 아니고 인간의 신앙과 경배를 필요로 하는 숭배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정약용이 생각한 유학의 근본적 가르침은 어두운 곳에서도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바라보는 상제를 떠올리며 도덕적인 실천을 하라는 하늘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약용은 천주교와 고대 유학으로부터 상제를 인격적인 작용을 하는 신적 존재로 보는 방법을 배워온다. 인간이 도덕적 실천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도덕성의 근원인 상제가 우리 곁에서 인간을 지켜보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도덕적 각성의 토대로 고대 유학에 등장하는 상제를 그의 시대에 새롭게 요청한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정약용의 목표는 서학의 수입이나 천주교 신앙에 있다기 보기 어렵다. 철저한 유학자였던 정약용에게 서학은 유학의 정신을 되살리도록 도와주는 방편과도 같은 것이었다. 젊어서 접한 천주교는 그의 정치적 생명을 끊었지만 그 안에 담긴 새로운 세계관은 정약용에게 유학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시야를 제공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나긴 유배 기간 동안에 남긴 그의 저작들은 그를 조선 최고의 학자로 만들어 주었다. 유배 기간 동안 정약용은 유학의 경전들을 검토하고 영부수를 새롭게 썼고 사회제도 계획에 관한 글을 썼다.
역사나 지리, 언어나 기기, 의학에 이르기까지 그가 다루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다. 그의 사상은 백성들의 생활에 이롭게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이용후생과 국가와 사회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경세치용의 학문적 경향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약용은 실학의 집대성자로 불린다. 그러나 그의 사상적 기획과 실천은 단순히 있는 것들을 모아 정리하는 집대성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유배지의 좁은 방에서 조선을 넘어 중국으로, 중국을 넘어 서양의 학문까지 수용한 조선 최초의 그리고 최고의 코스모폴리탄이었다. 그는 당대에 갇혀 있었지만 평생에 걸친 그의 학문적 기획과 노력은 다음 시대에 이르렀어야 본래에 걸맞은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정약용은 자신의 학문이 시대와 불화했던 것이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었음을 충분히 증명한 셈이다. 불화를 견디는 법. 팀 버튼이 만든 판타지 영화 빅피쉬. 2003년 평생 이야기꾼을 자처하는 아버지의 황당한 허풍에 질릴 대로 질려 있던 윌이 이제 위독한 상태로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 에드워드를 만나러 가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오랜만에 만난 아들에게 다시 예전의 허풍스러운 모험담을 덜어놓는 아버지에게 또다시 실망했지만 윌은 아버지의 물건을 정리하며 아버지의 허풍의 사실은 어떤 현실의 다른 국면일 수 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직접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 나선다. 그 과정에서 그는 아버지의 행적에 관한 뜻밖의 사실들과 마주친다. 결국 그는 사실이건 아니건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버지를 구원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방식대로 아버지를 떠나보내기로 한다. 아버지가 구상한 이야기를 완성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병원을 탈출해 원래 있던 곳인 강가로 돌아가 커다란 물고기가 된다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편안히 숨을 거둔다. 3미터가 넘는 거인과 몸이 붙은 쌍둥이, 넉대인간이라는 서커스 단장 등 아버지 모험담 속의 주인공들이 장례식장으로 걸어오는 장면은 환상과 현실, 거짓과 진실의 경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영화는 많은 이야기거리를 남겨주었지만 유배당한 이들의 삶을 통해 바라본다면 한 가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다. 이야기가 시대에 합치될 수 없는 몽상가를 구원한다는 것이다. 에드워드는 단순히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이야기를 지어내는 몽상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의 다른 국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 경험들이 더 큰 이야기의 일부라고 믿는 사람이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경험도 그의 이야기에서는 뼈대가 되고 세부가 된다. 영화는 시대가 요구하는 틀에 들어맞지 않는 독특한 눈과 생각을 가진 이가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세상에 맡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것은 삶을 이야기로 만드는 능력이다. 그렇다면 에드워드의 힘은 단순한 상상력이 아니라 현실에서 직접 경험한 것들을 통해 세계를 구상하고 기획하는 능력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과의 긴장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세계를 구상하고 기획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아들과의 불화와 자신에 대한 세상의 외면을 견디면서도 묵묵히 보통 사람들과 섞여 살 수 있었던 것이다. 이야기꾼들이 이야기로 세상과의 불화를 견뎌냈다면 철학자들은 논리와 이념을 바탕으로 한 철학적 기획으로 당대와의 불화를 견뎌냈다고 할 수 있다. 올바른 세상에 대한 누구보다 강렬한 의지를 가졌음에도 이를 펼쳐나갈 토대를 갖지 못했던 이들은 사유로 세계를 기획하고 그 세부를 설계하는 데 평생을 헌신했다. 이들이 현실의 불행에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았던 것은 평생을 걸고 이루어 나갈 학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관념적인 만족이나 개인적 수양으로 시대와의 불화를 견뎌나가는 이들도 있지만 이들이 그런 이들과 달랐던 점은 현실 세계에 대한 긴장과 책임감을 부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스피노자도 정약용도 현재에 실현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사상에 담길 만한 기획하고 구상한 세계가 실현될 날이 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갈 수 있었을 것이다. 철학자도 이야기꾼도 될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나 자신일 수도 있는 시대와 불화하는 사람들이 있다. 철학적 구상도 환상적인 이야기도 돈키호테와 같은 모험 정신도 없는 보통의 사람들은 이 불화를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 답은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
영원히 지속되는 힘은 없다는 것.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삶은 언젠가는 어디에선가는 열린다는 것. 그러니 시대와 불화하는 이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시대를 바꿀 힘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성에 대해 질문해 가며 단단해지는 과정과 시간의 경과를 조급해 하지 않는 여유일지도 모른다.